한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강국으로 끌어올린 남자, 그리고 바로 그 남자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부하의 방아쇠가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1분에 당겨집니다. 그 마지막 총성이 울리기까지 박정희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62년. 이제 그 62년을 향해 거꾸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이 어떻게 일본군 장교가 되고 사형수로 전락했다가 다시 한국군의 별을 달며 권력의 문화까지 다가갔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이미 그의 운명을 바꿀 라이벌의 그림자가 어떻게 자라나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무리, 흙먼지가 풀풀 이는 시골 냇가,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날, 허름한 초가상간에서 한 아이가 울음소리를 터뜨립니다. 이 집의 8번째 아이, 5번째 아들. 이름은 박정희. 집안 형편은 한마디로 궁핍했습니다. 면 맞이게 안 되는 논밭, 빚에 쫓기는 삶. 일제강 점기, 땅 문서 한 장, 세금 고지서 한 장이 순식간에 사람의 목줄을 죄던 시대. 어린 박정희에게 세상은 언제든 남의 발길에 짓밟힐 수 있는 허름한 신발 같았습니다. 아버지 박성빈은 소장농이자 술을 좋아하는 거칠면서도 어딘가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헛기침을 내뱉을 때면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백남이는 말수가 적지만 기어코 식구들을 굶기지 않으려 손이 터져 피가 날 때까지 논밭과 살림을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박정희는 그 손등에 굳은 살을 무언의 명령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안을 이 지독한 가난에서 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허락된 현실은 너무 좁았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교과서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난히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저놈은 눈이 매섭다고 수군거릴 만큼 무엇인가를 꿰뚫어보는 포기한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눈빛. 소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그의 관심사는 놀이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칠판 앞에선 일본인 교장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 지리 시간에 펼쳐지는 세계지도, 교실 뒤 칠판에 걸린 천호항의 초상까지 모두 그에겐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통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일본 순사의 군화발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던 겨울날 마을 어귀에서 일본 순사가 조선인 농부를 발로 차며 세금 내라고 퍼붓던 욕설. 그 장면은 어린 박정희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됩니다. 그 농부의 얼굴이 술에 취해 허탈하게 웃던 아버지의 얼굴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약하면 이렇게 짓밟힌다. 그날 이후 박정희의 결심은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힘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은 펜이 아니라 총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와 함께 학교를 다니던 또래 소년 중에 유난히 총명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모범생이었던 그 친구는 교과서 맨 뒤 구석에 몰래 태극기를 그려 넣고는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가 나라를 찾아야지. 같은 교실, 같은 교복. 그러나 두 소년이 바라보는 길은 달랐습니다. 한 소년은 저항을, 박정희는 생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건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지 않을 작은 어린 시절의 갈림길이었지만 훗날 박정희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서가 됩니다. 그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시골 소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탈출구는 교사가 되는 것. 교사가 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이상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던 밤들 그는 심지가 켜진 등잔불 아래서 조용히 자신에게 시간을 정해두곤 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 마을을 떠난다. 실패하면 영영여기에 묶인다. 그 시간 제한은 스스로에게 건 잔인한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카운트다운을 지켜냅니다. 1930년대 초 그는 문경국립보통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이 단정한 양복을 입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교단에 선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벽을 봅니다.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논, 그리고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의 얼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의 책상 위에는 급여 명세서와 함께 또 다른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군인 지원 안내. 일본 제국의 군대, 만주군, 일본 육사. 교사로서의 안정된 상과 군인으로서의 위험하지만 빠른 상승. 그는 어느새 두 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시간을 정해둡니다. 1년 안에 결정을 내린다. 이대로 교실에 남을지 아니면 총을 잡을지. 그 결정을 재촉한 것은
마을과 조국의 현실이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 제국은 더 깊숙이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의 성공을 찬양하는 수업이 이어졌고 아이들은 한국 신민의 서사를 외웠습니다. 그러나 교실 뒤편에서 박정희는 그 모든 구호를 차분히 분석했습니다. 지금 힘을 가진 건 일본이다. 힘을 가지지 못한 민족은 존재조차 허락받지 못한다. 그는 결국 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장의 지원서를 꺼내듭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적어 내려갑니다. 다카키 마사오, 고목장웅, 조선인 청년이 일본식 이름을 달고 만주 군관학교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펜 끝 선택은 훗날 그가 친일파라는 비난과 국가 재건의 영웅이라는 찬사를 동시에 받는 복잡한 운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주 군관학교의 생활은 시골 소년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새벽 기상, 구보, 사격 훈련, 끝없는 군사학 강의, 눈 덮인 벌판 위에서 동상에 걸릴 듯한 추위를 견디며 그는 처음으로 제국의 엘리트라는 감각을 맛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조선 농가의 막내가 아니라 황군의 장교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동료 후보생들이 중국인 포로를 향해 사격 연습을 하며 웃어대는 장면.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교관의 목소리, 그리고 조선 출신 후보생들을 향해 흘러나오는 은근한 멸시. 조선징은 끝까지 올라가지 못해. 그 말은 박정희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끝까지 올라가 보자. 이 판에서조차 그의 또 다른 라이벌이 이때 형성됩니다. 한동기 일본인 장교 후보생, 명문 집안, 안정된 배경, 본토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내. 그는 술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조선 출신은 우리 밑에서 평생 부하로 살 팔자야. 박정희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지금은 내가 웃지만 끝까지 두고 보자. 이 경쟁심은 민족 간의 원한과 개인적 야망, 계급 상승 욕망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훗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쓴다는 그의 냉혹한 정치 스타일의 밑바탕이 됩니다. 1930년대 후반 그는 만주군 장교가 되고 이어 일본 육사에 편입되며 일본군 체계의 정교한 군사교육을 흡수합니다. 도시의 번화한 거리, 군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경례, 제복의 금빛 단추. 박정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힘은 이런 것이다. 명령 하나에 수백, 수천 명이 움직이는 힘. 그러나 제국의 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위로 피어오른 버섯구름과 함께 무조건 항복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울려 퍼지던 날, 마치 누군가가 방안의 전등을 갑자기 꺼버린 것처럼 그의 세계도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신민의 충성을 맹세하던 다카키 마사오는 하루아침에 허공에 뜬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복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었고 그가 쌓아 올린 군인의 경력은 식민지의 잔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해방된 조선의 거리에는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광장에서는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서 박정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해방감 이면에 날카로운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이 되는가? 새로 세워지는 나라에는 새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일제군대 출신이면서도 군사교육을 탄탄히 받은 인물들은 그 역설적인 이력 때문에 다시 한번 필요해졌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어느 사무실에서 군 간부들은 속삭였습니다. 과거는 복잡하지만 실력은 확실하다. 쓰자, 필요하다. 그렇게 그는 다시 한번 군대의 문턱을 넘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표에는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허나 과거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주군, 일본군 장교. 이 경력은 그에게 실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언제든 의심받을 수 있는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새 나라, 새 이념, 새 국경선. 해방 공간의 조선은 이미 이념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또 다른 한쪽은 공산주의 혁명을 외치고 있었고 남과 북은 빠르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 혼란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시기의 좌익, 정확히는 남노당군 조직과 접촉합니다. 가난한 소년으로서 느꼈던 사회의 불평등, 일본 제국 안에서 경험한 계급의 벽,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혼란과 부패, 이 모든 것이 그를 다른 길은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몰아갔습니다. 공산주의는 그에게 한때 완전히 다른 질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곧
그의 목에 칼날을 들이댄 채 되돌아옵니다. 1948년 이승만 정부 출범과 함께 군 내부의 좌익색출, 이른바 숙군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어느 날 밤 군부대의 복도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울립니다. 특무대원들이 들이닥치고 이름을 호명합니다. 소령 박정희, 나와. 차가운 취조실, 강한 조명, 끝없이 이어지는 신문. 누구와 접촉했나? 어디까지 알고 있나? 그의 군복은 어느새 수인의 죄수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군사재판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방청석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전직 일본군 장교이자 남로당군 조직원이었던 한 장교가 그대로 총사령으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18년 집권의 대통령은 그렇게 한때 총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큰 트위스트였습니다. 군 교도소의 차가운 감방. 철창 밖으로 들어오는 빛은 하루 중 잠깐뿐이고 벽에는 이전에 이곳에 있었던 이들이 긁어놓은 칼날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박정희는 그 속에서 또 한 번 자신에게 시간 제한을 부여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그는 살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다시 힘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남로당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진술하고 동료들을 지목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동료를 배신했다는 비난과 조직망을 드러내며 군에 협조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건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결국 징역은 다시 복귀의 길로 바뀝니다. 특무대는 그를 쓸모있는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인연과 생존 사이에서 발버둥 치던 박정희는 이때부터 공산주의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혹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때 잠시 기웃거렸던 사상의 문은 이제 철저한 적대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들과 손잡았다간 나는 2번 죽는다. 살아 돌아온 그는 이미 이전의 박정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사람 특유의 냉정함, 그리고 한 번 물었다 하면 놓지 않는 집요함. 그는 군 내부에서 다시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 전쟁이 터졌습니다. 포성이 수도 서울을 뒤덮고 수백만 명의 피난민 행렬이 남으로 내려가던 그때 군 내부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수습할 것인가? 박정희는 최전선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장군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호 속보다는 작전지도 앞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보급로, 병력 이동, 후퇴와 재반격의 타이밍.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때로 총을 쏘는 병사가 아니라 그 병사들을 어디에 언제 배치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 그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한번 군 내부의 평가를 뒤집습니다. 사형수 출신 장교는 어느새 전략을 아는 실무형 참모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혹독한 전쟁은 그의 과거를 들여다볼 겨를을 군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쓰는 것. 그것이 전쟁터의 냉정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갈 무렵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군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정치 권력의 뒤편, 조용한 병기고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나라를 다시 세울 주도권을 군이 쥐어야 하는가? 1953년 휴전 이후 폐허가 된 한반도 위에 새로운 싸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포탄 구덩이 사이에서 겨우 세워진 판잣집, 굶주림, 혼란, 부패, 군벌 세력과 정치 세력의 뒤엉킴. 이때부터 박정희의 머릿속에는 전쟁터와는 다른 형태의 전쟁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 한켠에는 또 하나의 이름 없는 라이벌이 자리 잡습니다.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를 믿는 군동기, 장교들, 그리고 후일 민주화 세력과 연결될 시민, 정치 지도자들의 그림자. 그들은 말합니다. 군은 막사로 돌아가야 한다. 총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나약하고 분열된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시간이 없다. 어느 겨울밤 군 장교 숙소의 허름한 난로 앞에서 그는 한 동료 장교와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나서야 해. 그건 쿠데타야.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야. 나라가 무너지는 걸 두 눈 뜨고 보는 것보다 나쁜 죄는 없어. 이때 그와 논쟁하던 동료 장교 중 한 명은 훗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떤 이는 군을 떠나 민간 정치권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민주화 운동에 동조합니다. 그들이 훗날 박정희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 정치적 라이벌의 토대였습니다. 이념과 방법만 달랐을 뿐 그들 역시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박정희에게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넘어야 할 반대편 진영이자 자신의 길을 정당화해줄 타깃이 되어갑니다.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은 노쇠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학생 시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 1960년 4월 드디어 분노가 폭발합니다. 4.19 혁명, 경무대와 국회를 향해 돌과 최루탄, 총탄이 오가는 혼란 속에서 박정희는 군복을 입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두 개의 상반된 장면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패한 정권이 무너지는 통쾌한 장면. 다른 한쪽에서는 거리의 피와 혼란, 그리고 아무도 이 나라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허함. 이때 어딘가 전라남도의 한 섬마을에서도 또 다른 소년이 라디오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격앙된 아나운서의 목소리, 서울 학생들의 구호. 그 소년은 다짐합니다. 언젠가 저곳에 가서 이 나라의 정치판을 바꿔야지. 훗날 그 소년의 이름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드는 또 다른 주인공으로 남습니다. 김대중. 구미의 농가에서 자란 박정희와 전남의 섬마을에서 자란 김대중.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은 질서와 속도를, 양복을 입은 또 다른 사람은 표와 토론을 떠올렸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라이벌 구도는 아직 역사 무대의 앞쪽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물밑에서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19 이후 들어선 장면 정부는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지만 동시에 극심한 혼란도 함께 열어젖혔습니다. 파벌 싸움, 경제난, 사회 불안. 회의실에서는 긴 연설이 이어졌지만 거리의 빈 그릇과 굶주림은 여전했습니다. 군 내부의 많은 이들이 좌절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피를 흘려 얻은 민주주의인가? 그때 박정희는 시계를 자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또 한 번의 냉혹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기 전에 누군가는 칼을 빼들어야 한다. 1961년 봄, 서울 용산의 한 어두운 방, 한 장의 지도가 탁자 위에 펼쳐져 있고 그 주변에 소수의 장교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부대 배치, 병력 이동 경로, 주요 통신시설, 방송국, 청와대, 그들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오가며 속삭입니다. 여기서 몇 치, 저기서 몇 치. 박정희는 방 한쪽,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거리를 바라봅니다. 전쟁의 상흔이 아직 채 아물지 않은 도시, 그러나 이미 새로운 혼란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그는 속으로 시간을 셉니다. 내일 새벽까지 24시간. 이 안에 움직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그의 인생은 또 한 번 거대한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 일본군 장교, 사양수, 전쟁의 참모, 그리고 이제 쿠데타를 준비하는 장군. 다음 날 새벽 그가 내리게 될 결정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향후 수십 년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아직 얼굴도 마주한 적 없는 또 한 사람 대신 김대중이라는 이름의 정치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을 향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은 밤 공기를 가르며 짧고 날카롭게 소리를 냅니다. 탁, 탁, 탁. 박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뜹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새벽 3시 30분, 대부분의 시민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시간. 알람 시계도, 신문 배달도, 버스 첫차도 아직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서울로 먼저 들어온 것은 아침 햇살이 아니라 장전된 총과 탱크의 쇠소리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직도 어제 저녁에 음악 방송에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한강 다리 아래 군용 트럭과 병력은 이미 소리를 죽인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를 멈추고 있나? 아니면 죽어가는 나라의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나?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수십 명 장교들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박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종이에 그려놓은 선은 이제 실제 도로가 되었고 칠판에 썼던 시간표는 주 단위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되었던 작은 빨간 동그라미들은 실제 탱크와 병사들의 걸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한강 다리 확보, 4시 30분까지 중앙청, 국회의사당, 방송국 진입, 6시 이전에 서울을 장악하지 못하면 끝이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몇 시간. 실패하면 역적, 성공하면 혁명 주체. 인생 전체를 걸었던 도박의 최종 카운트다운이 그 새벽 공기 속에서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구르는 탱크의 무거운 바퀴 소리가
물 위로 튀어오릅니다. 다리를 지키던 헌병들은 한순간 얼어붙습니다. 총풀이와 군화, 눈빛과 눈빛이 맞부딪히는 짧은 순간. 이 다리는 통과해야 한다. 막으면 쏜다. 숨소리 하나에도 방아쇠가 덜컥 걸릴 것 같은 긴장감. 그러나 피는 거의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조병들은 혼란과 두려움 끝에 그냥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거대한 사건이 극적인 총격전이 아니라 주저하는 손목이 살짝 옆으로 물러나는 그 미세한 순간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새벽 5시 서울 시내 곳곳에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라디오국의 문이 발로 차이며 열리고 수면 중이던 방송 요원들이 총불이 앞에서 강제로 끌려 나옵니다. 낡은 마이크 앞에 한 장교가 서서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쳐듭니다. 국민 여러분, 군이 나섰습니다. 부패와 무능, 공산 위협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군은 부득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혁명 조치입니다. 혁명. 군사 쿠데타는 이렇게 스스로를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어제까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던 새 나라의 군대가 오늘 새벽 탱크를 몰고 국회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의 가장 역설적인 장면은 국방부 안쪽 회의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부대를 배치하고 지시를 내린 사람은 바로 박정희. 그러나 혁명 공약문에 이름을 올리고 텔레비전과 신문에 얼굴을 내밀 혁명 최고 책임자로는 다른 장군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이상했습니다. 군인들이 속으로 실질적인 설계자는 박정희라고 수군거리면서도 세상 앞에 내세운 얼굴은 장도영이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보험이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하면 장도영 한 사람의 모험으로 돌리고 성공하면 뒤에서 판을 짠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나와 실권을 가져오려는 냉정하고도 계산된 이중 구조. 그날 새벽 박정희는 총구를 앞세워 정권을 향해 전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만든 체제 안에서 또 다른 라이벌과 맞서는 아이러니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장면 정부, 안으로는 장도영. 그는 첫 순간부터 두 겹의 경쟁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국회는 군인들에 의해 포위되었고 장면 총리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약속되었던 민주주의의 두 번째 막은 군화발에 힘없이 접혀버렸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군인들 정말 몇 년 후에 다시 막사로 돌아갈까?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마이크 앞에 섭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위험한 줄 위를 걷는 사람 특유의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정치를 일소하고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치인들이 할 일을 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총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질서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회복한 뒤 우리는 반드시 민간의 정권을 이양하고 군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 단어는 훗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많은 국민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과 가난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질서와 속도를 약속하는 총등 군인들은 잠시나마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의 혁명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미묘한 권력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표면상의 최고 수장 장도영과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야망을 숨기지 않는 박정희. 처음엔 서로를 혁명 동지라 불렀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싸늘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공개 회의. 장도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빨리 민정으로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정희의 눈빛이 번쩍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물러난다는 건 반쯤만 고친 환자를 수술대에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또다시 나라를 맡기면 이전보다 더 엉망이 될 겁니다. 이미 두 사람의 타이머는 다른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도영에게는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물러나야 한다는 시안이었고 박정희에게는 나라를 끌어올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붙들어야 한다는 시안이었습니다. 결국 이 충돌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장도영은 혁명 내부의 혁명이라 불리는 인사조치 속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혁명 1년 만에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쿠데타의 공식 1인자가 물러난 자리 위로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대리 박정희. 그는 마침내 체제의 전면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이, 국내적으로는 야당과 학생, 언론이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총칼을 내려놓을 시간은 도대체 언제인가?
특히 미국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민정이양 일정표를 가져와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군은 막사로 돌아갈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박정희는 이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원조와 군사지원, 외교적 보호막, 신생 군사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힘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1963년 그는 세계를 향해 약속합니다. 우리는 금년 안으로 민정이양을 완료하겠다. 잔인한 시간표가 또 한 번 그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몇 달 안에 나라를 수습하고 경제 안정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민간 정부로의 이양까지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간표 안에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유혹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남에게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대통령이 되어 이 판을 밀고 나갈 것인가? 군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장교들과 우리가 아니면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이 없다는 장교들이 날카롭게 맞붙었습니다. 박정희는 또 한 번 스스로를 압박하는 카운트다운을 설정합니다.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시간, 석 달. 그 안에 최선의 선택을 찾아내지 못하면 역사가 나를 비겁자로 기록할 것이다. 그는 낮에는 강요 회의를 주재하고 밤에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 정치인으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약속대로 조용히 물러날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는 국회 속기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면 정부 시절 치열하게 토론하던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또렷하게 귀를 때리는 이름 하나, 김대중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전라남도 한 섬마을 출신의 상선회사 사장 출신, 거친 바다와 파산 위기를 견디며 성장한 사내, 부드러운 말투 뒤에 숨은 날카로운 논리와 표를 향한 정확한 감각을 가진 정치인. 라디오 속 김대중은 이전 정권의 부패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는 몇몇 엘리트 정치인의 놀이터가 아니라 굶주린 국민의 밥상 위에 밥 한 그릇을 더 얹어줄 수 있는 체제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박정희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다고 해서 정말 이 폐허가 일어설 수 있을까? 이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직접 본 적도 없이 마음속에서 상대를 정치적 라이벌로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군복을 입은 개발 독재자와 양복을 입은 대중 정치가, 한 사람은 탱크와 계획표로 나라를 바꾸려 했고 또 한 사람은 연설과 투표함으로 역사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1963년 여름, 박정희는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군복을 벗고 정계에 입문하겠다는 선언. 나는 군 통수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 민간인의 자격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 한마디는 또 한 번 세상을 뒤흔듭니다. 미국은 안도의 숨을 쉬었고 야당과 학생들은 군이 약속을 지켰다고 환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질문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군복만 벗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군사 쿠데타 세력이 그대로 정권을 이어받는 것 아니냐? 선거의 상대는 전직 대통령 윤부선이었습니다. 4.19 이후 잠시 대통령을 지냈던 품위와 학식을 갖춘 명망가. 한쪽은 탱크를 이끌고 정권을 잡은 장군 출신, 다른 한쪽은 독립운동 경력과 민주주의 상징성을 가진 야당 정치인. 국민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묘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박정희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 40일. 이 안에 군사 쿠데타 주역이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실무형 국가 지도자라는 새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 연설장 마이크 앞에서 그는 최대한 부드럽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권력을 위해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했습니다. 저에게 4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그때까지 이 나라가 나아졌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꺼이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또 한 번의 시간 제한 약속. 그러나 이번에도 그 약속은 훗날 사람들의 분노를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1963년 10월 투표함이 열립니다. 박정희와 윤보선의 표 차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슬아슬했습니다. 단 몇 퍼센트 차이. 도시의 공장과 농촌의 논두렁에서 나온 표들이 나라의 향후 진로를 갈라놓았습니다. 승리는 박정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환호와 동시에 불안도 가져왔습니다. 군사 쿠데타 주역이 이제는 합법적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청와대에 들어선 첫날 밤, 그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옛 경무대의 낡은 전깃불, 멀리 남산에서 깜빡이는 조명. 이제 핑계를 댈 곳이 없다. 실패하면
탱크를 끌고 나섰던 그 새벽보다 더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대통령 박정희 앞에 세 개의 거대한 숙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난, 분단, 그리고 정통성. 가난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판자촌과 농촌의 초가집마다 배고픈 아이들의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쌀독이 비면 이념도 민주주의도 다 소용없다. 이는 그 스스로도 가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아는 진실이었습니다. 분단은 매일 북쪽에서 날아오는 선전방송과 비무장지대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으로 체감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한 중앙집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기에는 더없이 유리한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통성. 쿠데타로 시작해 아슬아슬한 선거 승리로 이어진 그의 권력은 언제든 군인이 만든 가짜 민주주의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통성의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겠다. 압도적인 성장과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 무렵 청와대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쌓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는 군사작전 지도를 보듯 경제개발 계획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로, 댐, 발전소, 공장, 숫자와 선, 그래프들. 5년 안에 수출액을 몇 배로 늘리고 공업 생산량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 계획은 실패다. 또 한 번 잔혹한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의 정권은 실패한 군사 실험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와 계획표만으로는 창문 밖 판잣집의 어둠을 몰아낼 수 없었습니다. 투자금이 필요했고 기술이 필요했고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열쇠를 쥐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시점에 박정희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과거는 가슴에 묻되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거대한 갈등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거리에는 굴욕 외교 반대를 외치는 학생과 시민들이 넘쳐납니다. 유신 이후의 광경이 아니라 1964년, 65년에 이미 서울 거리를 뒤흔들었던 장면입니다. 쇠로탄이 터지고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를 짓밟은 나라와 손을 잡겠다고 그 대가로 돈 몇 푼 받고 공장 지으려고 국회 안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또렷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 김대중.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그의 연설이 전해질 때마다 박정희는 무심한 듯 서류를 넘기다 말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말만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민심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짚어낸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박정희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서라도 최단 기간의 산업화를 이루겠다고 계산했고, 김대중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자존과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면 성장은 할로 한 껍데기일 뿐이라 경고했습니다. 이 대립은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를 넘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두 비전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들어오는 차관과 자본을 도로와 공장, 제철소와 발전소에 부어넣었습니다. 지금 욕을 먹어도 10년, 20년 뒤에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하겠다. 시간을 앞당겨 쓰는 선택. 지금의 분노와 상처를 감수하고 미래의 성과로 정당성을 사겠다는 냉혹한 도박이었습니다. 그 사이 국내 정치 판도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1967년 대선. 박정희는 또 한 번 승리를 거두지만 그 표 차이는 여전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야당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국회 안팎에서 박정희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져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명적인 것은 헌법에 박혀있는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의 임기 카운터가 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한 번이 마지막. 만약 그대로 두면 그는 1971년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어쨌든 그 이후에는 물러나야 하는 운명. 그 시점에 이르러 이미 제1,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집집마다 전등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과가 또 다른 역설적인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도약인데 헌법에 묶여 그냥 물러나라니. 1969년 그는 또 하나의 정치적 폭발물을 꺼내듭니다. 삼선 개헌. 대통령의 삼선 출마를 허용하도록 헌법을 고치겠다는 제안. 이는 곧
박정희가 더 오래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거리에서는 즉각 반발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대학가마다 독재 연장 반대 현수막이 걸리고 야당 의원들은 단식을 하고 종교인들까지 개헌 반대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김대중이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지금의 권력은 자신들이 만든 경제 성장을 핑계로 국가의 미래를 사유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국민의 분노 위에 쓰러질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은 야당 안에서도 급부상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또박또박한 발음, 정확한 수치와 사례를 곁들인 연설, 지역과 계층을 넘어서는 대중적 감각. 박정희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단순한 귀찮은 비판자로 볼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 나와 맞붙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로를 둘로 가르는 전면전이 될 것이다. 삼선 개헌하는 온갖 논란과 물리적 충돌 끝에 국회를 통과합니다. 박정희는 이제 법적으로도 세 번째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동시에 더 큰 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제도적 독재의 길을 연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그에 맞서는 수많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야당 정치인들, 그 중심에서 김대중의 이름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1971년 마침내 두 사람은 정면으로 마주섭니다. 박정희 vs 김대중. 한 사람은 경제성장과 안보를 내세운 현직 대통령, 또 한 사람은 민주주의와 정권교체를 외치는 도전자. 선거 유세 현장마다 시간은 숨막히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 30일. 박정희 캠프는 전국을 돌며 호소했습니다. 전쟁 위협이 여전한데 지금 정권 교체를 하는 건 위험한 실험입니다. 이제 막 자라나는 경제에 싹이 잘릴 수 있습니다. 반면 김대중 캠프는 완전히 다른 시계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독재를 끝낼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 권력은 더 깊이 뿌리내릴 것입니다. 유세차 위에서 마이크를 쥐인 김대중은 거친 시골길과 비포장 도로 위를 흔들리며 달렸습니다. 박정희의 고속도로가 아직 닿지 못한 마을들까지 찾아가며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밥만 먹여주는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할 권리, 선택할 권리, 잘못된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과거 가난과 혼란을 견디며 질서와 속도를 택했던 세대의 가슴에도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투표일 밤, 개표 상황판 위의 숫자는 숨이 막힐 만큼 아슬아슬했습니다. 한때는 김대중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긴장한 청와대의 공기, 잠을 이루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 그러나 최종 결과는 또 한 번 박정희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더 이상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따라잡혔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진 김대중 표는 박정희에게 또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거대한 민심의 블록이 이미 형성되었다. 선거가 끝난 뒤 청와대 집무실에 홀로 남은 박정희는 결과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에 찍힌 숫자들이 마치 자신을 향해 조용히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선거와 야당, 언론과 학생 시위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강력하고 보다 장기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길, 헌법 자체를 다시 쓰는 것. 그 길의 이름이 훗날 유신체제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걸 그때의 그는 아직 얼마나 거대한 후폭풍이 따라올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니다. 또 한 번 그의 상과 나라 전체를 뒤흔들 새로운 카운트다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소리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탱크로 권력을 얻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종이 한 장으로 헌법을 뒤집고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나라 전체의 시간을 멈춰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폭발음도 개헌군의 군화발도 장갑차의 굉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청와대 집무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운 방 안에서 박정희는 아주 조용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거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선거의 룰 자체를 다시 쓰면 되는 것 아닌가. 1971년 대선 간신히 김대중을 따돌리고 승리한 그날 밤부터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음번에는 질 수도 있다는 문장이 끊임없이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도시의 골목마다, 대학 캠퍼스마다 독재 태도와 정권 교체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시계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전혀 다른 종류의 타이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공산권과의 경쟁,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산업화 속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4년마다 선거를 치르고 정치 싸움에 휘둘리다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승부를 볼 수 없다. 이 나라를 한 세대 안에 완전히 바꾸려면 정치의 브레이크를 뽑아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는 헌법을 고쳐 아예 새로운 개인판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1972년 가을, 태풍이 부산 앞바다를 휩쓸고 지나간 바로 그 시기, 사람들이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기상특보를 주시하고 있던 그때 또 하나의 거대한 폭풍이 탁자 위 한 장의 문서로 조용히 형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0월 유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새로 제정하며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되 임기 제한을 없애고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입법, 사법, 행정정권을 쥐어주는 체제. 이 헌법이 통과되면 나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5년, 10년, 20년. 내가 정하는 만큼 한 방향으로 밀고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쫓기지 않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전혀 다른 종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일까요? 그해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됩니다. 라디오에서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 안보와 경제 개발을 위하여 부득이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서울 시내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릿한 가을 하늘 아래 있었지만 신문사 안쪽, 대학 캠퍼스, 야당 사무실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국회는 문이 잠기고 야당 의원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통해 사실상 종신집권에 가까운 권력을 쥐었습니다.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언제든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칼날도 얻었습니다. 외형상 그는 마침내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마지막 임기, 다음 선거 같은 말은 그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그의 시계는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권력을 틀어쥐었는데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나는 단순한 독재자를 넘어서 역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청와대의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서들이 퇴근한 뒤에도 그는 서류를 넘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을 내가 통제하기로 했다면 이제부터 매년, 매 분기, 매 달마다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세 개의 단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수출, 중화학, 농촌. 도시의 공장 굴뚝에서 새하얀 연기가 솟아오르지 않으면, 외국의 항구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가 찍힌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이지 않으면, 그리고 시골 마을마다 초가집 대신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들어서지 않으면 그의 유신체제는 민심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해답 중 하나는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전국의 낡은 마을 입구마다 초록색 페인트로 칠해진 금면, 자조, 협동이라는 글자가 세워집니다. 초가집 지붕 위에 덜렁 올려져 있던 비닐과 깃발, 흙먼지 날리는 마을길,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골목. 그는 이 낙후된 풍경을 통째로 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장에서 농민들이 줄지어 앉아있을 때 연단 위에서 영상을 보던 박정희는 말했습니다. 도시는 공장 굴뚝과 불빛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농촌은 여전히 일제시대에 앞서 속풍경 그대로다. 이 격차를 그대로 두면 나라가 두 동강 난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마을길을 포장하고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운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를 뜯어고치려 했습니다. 가난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마음 먹고 달라붙으면 마을 하나쯤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가짐을 바꾸기 위해 그는 또 다른 압박의 시간표를 들이밀었습니다. 올해 안에 새마을 사업 실적이 미진한 마을은 지원금을 삭감한다. 성적이 좋은 마을에는 더 많은 예산과 자재를 지급한다. 덜 깎이기 위해, 더 받기 위해 사람들은 밤낮 없이 모여 흙을 퍼나르고 지붕을 뜯고 마을 회관을 짓고 우물을 고쳤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인이 되었다고 느꼈지만 어떤 마을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동원된다며 조용한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통계 숫자는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오르고 비포장 도로의 비율이 줄어들고 농가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박정희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조금 거칠어도 결과만 좋다면 역사는 나를 용서할 것이다. 도시로 눈을 돌리면 풍경은 더 격렬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포항 바닷가, 한때는 갈매기와 어부들만 보이던 그곳에 거대한 용광로가 세워졌습니다. 포항제철,
훗날 세계적인 철강 회사로 성장할 그 출발점, 붉게 달아오른 쇳물이 강철로 식어가는 장면을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 만든 철판을 사다가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철을 뽑아내는 나라가 되는 거다. 울산의 조선소, 창원의 기계공단, 여수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지도 위에 점으로만 존재했던 이름들이 하나둘씩 굴뚝과 연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공사판 한복판에서 또 다른 종류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책자는 있었지만 실제 공장 안에서는 하루 12시간, 14시간 노동이 당연한 듯 강요되었습니다. 수출 실적을 이달 안에 못 채우면 공장 문을 닫게 된다는 압박은 그대로 노동자의 어깨로 내려앉았습니다. 1970년 11월 서울 평화시장의 한 골목. 젊은 재단사 전태일이 분신을 선택한 그날 그가 손에 쥐고 있던 타버린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아주 상식적인 요구, 아주 기본적인 권리. 하지만 이 목소리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금은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더 큰 목소리 앞에서 거칠게 짓눌려버렸습니다. 박정희의 머릿속 지도에는 경부고속도로와 공단, 제철소, 수출 그래프는 또렷이 그려져 있었지만 그 밑에서 잠도 못 자고 재봉틀을 밟던 여공들, 노동재해로 손가락을 잃고도 대체 인력으로 쉽게 교체되던 노동자들의 얼굴은 자세히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표현되는 성공은 분명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의 수출액은 불과 10여 년 전과 비교해 수십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세계의 신문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작고 가난하던 나라의 변신을 놀랍게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에 앉은 박정희는 그 기사들을 보고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봐라, 이 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속도를 냈겠는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대륙 다른 도시에서 그의 이름을 전혀 다른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쿄 한복판 1973년 여름. 흰 와이셔츠 차림의 남자가 교회로 향하던 길에 갑자기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그 남자는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를 끌고 간 차는 도쿄의 거리를 빠져나가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던 배 위로 그를 태우려 했습니다. 입을 막은 천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이고 철제 난간 아래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이었습니다. 사고를 가장해 이 사람을 이 바다에 버려라. 또 하나의 시계가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에게는 숨이 붙어있을 수 있는 몇 분의 시간, 박정희에게는 가장 성가신 정치적 라이벌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그러나 이 사건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일본 경찰과 언론, 그리고 미국 정보망이 이 실종 사건을 눈치채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주요 야당 지도자가 도쿄 한복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압박은 순식간에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워싱턴과 도쿄에서 날아온 항해 전문에는 한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심각한 외교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며칠 뒤 기적처럼 김대중은 서울 어느 골목에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그를 실은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할 때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조용히 없애려 했다가 실패했다. 그 누군가의 이름은 공식 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와대, 침묵 속에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개발 독재자와 죽을 고비를 넘어 살아 돌아온 야당 지도자. 김대중은 이제 국내에 머물 수 없게 되었지만 해외에서 더욱 거칠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감옥과 고문실, 검열과 긴급조치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연설은 유럽과 미국, 일본의 대학 강당과 의회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박정희는 또 다른 차원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신체제로 언론과 야당을 틀어쥐었지만 국경 밖으로 흘러나간 이야기는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의 시계는 전혀 다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럼에도 그는 한 방향으로 더 강하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중화공업화에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선택. 조선,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전자. 이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한 장의 문서로 정리되어 그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우리는 중진국 문턱을 반드시 넘는다. 하지만 그때 세계 경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중동에서 기름값이 폭등하자
전 세계 공장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원유를 수입해 공장을 돌리던 한국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타이밍에 중화학공업에 올인하는 건 무모한 도박이다라는 경고가 경제 관료들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위기일수록 한 번에 치고 나가야 한다. 지금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조립하청 공장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에게 오일 쇼크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기름값이 잡히기 전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 몇 년, 그 안에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조선과 철강, 기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 거대한 실험은 미완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 억제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긴급조치 9호. 정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나눠줘도 유신헌법 철폐를 입에 올려도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만 있어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시대. 캠퍼스의 교정, 술잔이 부딪히는 허름한 술집, 버스 안의 작은 속삭임마저 누군가의 귀에 들릴까? 사람들은 먼저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결코 시간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서울의 밤거리는 이미 이전과 다른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 극장과 음악다방, 수출 공장에서 퇴근한 젊은 노동자들, 그들 손에는 지난 세대가 상상조차 못했던 월급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카세트 테이프와 팝송 가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대의 가난과 전쟁은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대신 표현의 자유라는 새로운 단어를 빛바른 유인물과 외국 서적 속에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에 대해 말할 수 없지? 세대의 시계는 다시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됐으면 만족해야지라는 전쟁 세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는 밥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간이 충돌하는 지점마다 쇠로탄이 터졌고 경찰 방패와 학생들의 구호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청와대 창문 너머로 가끔 들려오는 그 소리에 박정희는 담배를 깊게 빨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내가 만든 고속도로를 달리며 자라났고 내가 세운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쓰며 컸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내 퇴진이라니. 그는 자신이 시간을 앞당겨 경제 성장을 끌어올린 대가로 또 다른 시간을 스스로에게서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대면하기 싫어한 이름, 김대중은 해외 망명지에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민주주의를 유예시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은 결코 인권 탄압의 정당화 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연설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외 언론과 정치권의 시기도 점점 한국의 민주화 요구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유럽 인권회의장에서 한국의 유신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박정희는 또 하나의 카운트다운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제까지 외부의 압력을 견디며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곁에 더 강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경호실장 차지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경호와 위협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이 인물은 대통령의 곁에서 끊임없이 경고를 속삭였습니다. 각하, 지금 조금이라도 느슨해지시면 저 학생들과 야당,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날 겁니다. 강하게 억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단 며칠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 목소리 옆에는 또 다른 목소리도 서 있었습니다. 국가안전과 정보, 안팎의 흐름을 보고해야 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권의 안정과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무력과 공포만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풀어주며 가스 배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양옆에서 강경과 완화, 공포와 계산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형국. 그러나 박정희의 귀에 더 가까이 들어온 목소리는 점점 차질철 쪽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느슨해지면 끝이다. 한 번만 방심하면 그들이 각하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 말들은 이미 수차례 쿠데타와 위기를 넘기며 살아온 박정희의 본능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계는 다시 안보와 질서의 숫자를 향해 광적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79년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어느 때보다 공장 굴뚝이 우뚝 솟아 있었지만 바닥에서는 불길이 은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공장 건물 옥상, 연약한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터를 지켜달라고 손으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버티고 섰습니다. 이 무역, 해외 수출용 모자를 만들던 이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여공들은 야당 사무실로 몰려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그들을 국회와 당사에 들여보냈고 노동자들은 그곳에서 밤을 새우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이 평화로운 농성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경찰과 공수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비명, 깨어진 유리, 넘어지는 의자. 한 여성 노동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을 거두었고 그 장면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여공들의 절규마저 폭력으로 짓밟는가.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마산, 도시 곳곳에서 분노의 시간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에 부산과 마산에서 도시는 폭발하듯 들끓었습니다. 부망쟁. 학생과 시민들이 도심으로 쏟아져 나와 유신체제 철폐와 독재 종식을 외쳤습니다. 경찰서 유리창이 깨지고 시청 앞 광장에는 전단과 함성이 날아다녔습니다. 이 정권, 이제 끝장내자. 그동안 서울에서만 제한적으로 터져나오던 분노가 영남의 중심 도시에서 동시에 폭발한 것입니다. 이는 박정희에게 치명적인 신호였습니다. 나를 가장 지지하던 지역에서조차 이제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그날 밤 청와대 회의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한쪽에서는 강경 진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각하,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반란입니다. 계엄령을 확대하고 발포 명령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 거리를 메운 사람들 중에는 학생뿐 아니라 상인과 노동자, 심지어 중산층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적으로 돌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각하,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이 유지된다 해도 나라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어딘가에서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차지철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 더 강하게 눌러야 할 때입니다. 약하게 나오면 저들에겐 승리의 신호입니다. 박정희는 두 목소리 사이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시간을 더 벌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입술에서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력한 진압. 필요하면 더 강한 조치도 각오하라. 그 말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역사의 방향을 뒤집을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그 결심이 자신과 대통령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의 밤하늘 위로 최루탄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시각, 서울의 어느 고급 식당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조명이 따뜻하게 켜지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샹들리에 아래 흰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 음악, 와인잔,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는 검은 승용차 2대. 한 대에는 대통령 박정희가, 다른 한 대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타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끓어오르기 직전에 압력솥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권력의 심장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식탁 위에서 오가는 말과 그 다음에 일어날 행동이 한 사람의 생애와 한 시대의 시간을 송두리째 끊어낼 준비를 조용히 끝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부망쟁의 여진이 계속되는 동안 안에서는 타오르는 촛불날의 권력 내부의 시계가 마지막 숫자들을 향해 빠르게, 너무도 빠르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총성 세 발의 한 사람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나라의 시계는 오히려 미친 듯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공정동의 한 작은 식당. 밖에서는 부산과 마산에서 타오른 분노의 불씨가 여전히 도심 곳곳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지만 두꺼운 방음문으로 가려진 그 안에서는 기름진 안주와 위스키, 은은한 조명과 악기가 거짓된 평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긴 직사각형 식탁, 흰 식탁보 위에 놓인 접시들, 그리고 그 맨 윗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박정희. 그의 왼편에는 경호실장 차지철이 앉아 여느 때처럼 큰 소리로 웃고 있었고 오른편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남자의 눈동자에 비친 시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지철에게 이 밤은 각하께 충성을 재확인하는 충성의 연회였습니다. 각하, 부산과 마산의 소요는 이미 거의 정리됐습니다. 조금만 강하게 더 누르면 저들 금세 조용해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과장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반면 김재규에게 이 밤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오늘도 그냥 넘기면 다시는 못한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다. 그의 허리에는 권총이 차여 있었습니다. 그 총이 식탁 위 공기보다 훨씬 무겁게 그의 몸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부마항쟁 보고가 오가고 노동자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야당에 대한 조롱이 식탁 위를 오르내리는 동안 박정희는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학생들,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말이 많나. 배고플 때는 입 다물고 일만 하더니. 시간을 멈추겠다며 시작했던 유신, 그 유신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칼날을 쥐어주었던 바로 그 김재규는 이제 그 칼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나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누군가는 이 사람의 손에서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바로 자기 자신일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몇 해 동안 수없이 망설이다 포기했다가 오늘만큼은 오늘도 못하면 나는 영원히 겁쟁이로 남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7시를 넘어 8시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식탁의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마산 시위 보고를 놓고 차지철과 김재규가 언성을 높이며 부딪혔습니다. 정보부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걱정입니까? 경호실은 국민이 아니라 각하만 보지 않습니까? 이대로 총칼로만 막다가는 나라가 말끝을 이어가기도 전에 차지철의 비웃음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그딴 소리 할 시간에 총 한 자루라도 더 챙기는 게 각하를 위한 길입니다. 그딴 소리. 그 표현이 김재규의 가슴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신이 시작된 이후 고문실과 구치소에서 얼마나 많은 신음이 얼마나 많은 밤을 갈아먹었는지, 제야 인사와 학생, 노동자들이 어떤 표정으로 끌려 들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모든 정보가 매일 아침 서류찰로 정리되어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졌다는 것도 각하께선 다 알고 계십니다. 김재규는 몇 번이고 그 말을 곱씹었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외면하셨다. 잔이 오가고 노래가 흐르고 한 여가수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노랫말을 이어갈 때 김재규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멜로디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기회는 없다. 이 사람을 오늘 넘기면 부산, 마산에는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이다. 그때 박정희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왔는데. 순간 김재규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공장의 위치와 도로의 노선, 중화공업단지 지도와 위기 때마다 동원된 정보들을 머리로,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기적의 반대편에서 사라져간 얼굴들도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밤,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그는 어딘가 결심한 듯 식당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춤에 권총을 만지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오늘이다. 내가 이 방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 나라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든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그 1초, 그가 머뭇거리면 모든 건 무너질 것이고 그가 실행하면 자신의 인생 역시 그 자리에서 끝날 것이라는 걸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 다시 식탁으로 다가가는 발걸음. 벽시계의 초침이 8시를 향해 박자를 세고 있을 때 짧은 침묵을 가르고 첫 발포가 터졌습니다. 탕. 그러나 총은 순간적으로 말을 듣지 않았고 엉킨 탄알, 허공을 가르는 빗나간 탄환. 식당 안에는 찰나의 공포와 혼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바로 뒤따라왔습니다. 탕. 탕. 총알은 식탁 상단을 향해 날아갔고 몇 초 전까지 잔을 들고 있던 남자의 몸을 뒤로 젖혀버렸습니다. 흰 식탁보 위로 붉은 피가 번져가고 넘어진 접시와 잔들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한시대를 지배하던 남자는 그렇게 좁은 연회실 한 구석 의자 위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민주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권력 내부의 암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름을 붙이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쥐고 있던 시간이라는 줄이 자신의 부하가 당긴 방아쇠 한 번에 갑자기 잘려 나가버렸다는 것. 궁정동의 좁은 방에서 누워있는 대통령의 몸 옆에서조차 누군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 보고는 전파를 타고 청와대와 군부, 관저와 지휘부로 날아갔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몇 초 동안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속삭임과 숨막히는 공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대통령이 숨을 거둔 그날 밤,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결정하는 시계는 다시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이 공백을 메우느냐? 그리고 누가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체제를 이어받을 것이냐? 그 답을 찾기 위한 경쟁은 그의 마지막 숨이 식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군부 내부에서는 계산이 눈 깜빡할 사이에 오갔습니다. 지금 이 공백을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 향후 10년, 20년이 갈린다. 12.6의 총성이 아직 귓가에 남아있는 와중에도 다른 장군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 카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움직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강력한 중앙정보와 보안 시스템, 그 시스템 속에서 박정희는 나라 구석구석에 정보를 쥐고 있었지만 이제 그 정보망이 역으로 그를 따르던 군인들의 손에 의해 권력 탈취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2일 군사반란. 박정희의 죽음으로 한번 공백이 된 권력의 자리를 또 다른 군화발이 가차없이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지휘 체계와 명령 라인은 모두 권력을 향한 욕망 앞에서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새 군부는 스스로를 혼란을 정리할 구원자라 불렀지만 결국 그들이 한 일은 유신의 유령을 또 한 번 되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정희가 수차례 제거하려 했고 마침내 해외로 내쫓았던 라이벌 김대중. 1973년 도쿄의 납치 미수, 죽음의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그 남자는 박정희 사후에도 여전히 정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새 군부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 오래된 라이벌의 손부터 끊어놓으려 했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1980년 법정에선 김대중은 사형을 구형받습니다. 법정안 판사의 입에서 사형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던 순간 방청석에서는 억누른 울음이 터져나왔고 멀리 떨어진 해외 도시들에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시계가 다시금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도쿄, 바티칸.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정치적 시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른다. 미국 대통령과 교황, 각국 지도자들이 지금 항의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생명과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함께 교수대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김대중은 좁은 사형수 독방에서 하루하루 죽음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그는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까라는 생각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날아온 수많은 서한과 압력, 한국 민중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기도가 그의 남은 시간을 조금씩 연장해 갔습니다. 박정희가 자신의 라이벌의 시간을 완전히 끊어놓지 못한 채 떠난 자리에서 또 다른 독재자는 그 미완의 숙제를 스스로 완수하려 했다가 국제적 시계의 눈초리 앞에서 결국 멈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은 해외 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대중은 또 한 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죽이려는 시도가 그의 이름을 더 넓은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군사독재에 맞서는 한국의 야당 지도자. 박정희와 오랜 세월 경쟁해온 이 남자는 박정희가 죽은 뒤에도 그를 계승한 정권들과 계속해 싸워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3자 호황과 아시안 게임, 올림픽 준비로 경제 성장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옥과 거리, 대학가와 공장마다 포원 철폐, 독재 타도의 구호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호는 1970년대 유신 시절 거리에서 메아리 쳤던 말과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위대의 얼굴이 더 다양해져 있었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대학생,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양복을 입은 직장인, 유모차를 밀고 나온 젊은 엄마까지. 우리에게 경제 성장은 주어졌지만 정치적 존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목소리들이 한 계절, 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6월 서울 한복판에 100만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거리는 최루탄 연기와 물대포, 그리고 조명을 반사하는 피켓들로 뒤덮였습니다.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 구호를 가장 먼저 들어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체제의 연장이 최루탄 연기 속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권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물러나 다른 시간으로 넘어갈 것인가? 서울의 거리는 하루, 이틀, 사흘.
연속된 시위로 숨 쉴 틈 없이 출렁였습니다. 6월 29일 마침내 정권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는 선언. 이것은 박정희가 유신을 통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길이 결국 사람들의 끈질긴 시간 앞에서 다시 열렸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직선제 선거. 오랜 군사정권과 맞서 싸워온 김대중과 김영삼 두 거물 야당 지도자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인가를 놓고 끝내 한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분열된 야권, 단일화 실패, 그 사이를 파고든 사람은 정권의 후계자로 등장한 노태우였습니다. 결과는 정권의 승리. 민주주의의 형식은 되찾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군사정권의 계보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또 한 번 뒤엉켰습니다. 박정희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세력과 그가 만들고 지배했던 나라를 시민의 나라로 바꾸려는 세력의 경쟁,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습니다. 감옥, 망명, 낙선, 정치적 패배와 건강 악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한폭탄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탱크도, 최루탄도, 공수부대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숫자, 환율, 외환 보유고, 인프 외환 위기, 은행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며 사람들은 한순간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는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온 압축 성장의 그늘이 가장 극적인 형태로 드러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싼 임금으로 수출을 늘려 한 세대 만에 중진국에 진입한 모델. 그 모델이 세계 금융시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또 한 번 맞이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에서 위험한 야당 지도자를 뽑을 리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셈법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의 연장선에 선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이 위기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평생을 독재에 맞서 싸워온, 그러나 3번의 낙선을 겪은 그 노정치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줄 것인가? 김대중에게 허락된 시간은 어쩌면 진작 끝났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차례의 암살 위기, 사형 선고, 망명 생활, 고령. 그러나 역사라는 시계는 끝내 또 한 번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대선 개표 방송. 전국 곳곳의 전광판과 TV 화면에는 실시간 개표율과 득표수가 분단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정권 교체, 군사정권의 피를 이은 여당 후보가 아닌 박정희가 가장 두려워했고 없애려 했던 그 라이벌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단상 위에서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이겼습니다. 그의 목소리 뒤로 국회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와 함성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박정희와 김대중 두 사람의 오랜 경쟁은 비로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총성 속에서 사라졌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총성이 만든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간을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역설적으로 박정희식 국가 동원 모델의 일부를 다시 활용해야 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금융과 기업을 정리하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밀어붙이는 과정은 결코 달콤한 민주주의의 언어로만 포장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독재 정권이 휘둘렀던 칼은 이번에는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꺼내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박정희가 심어놓은 국가주도 개발 국가의 유산은 김대중의 손에서 형태를 받고 재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권과 화해라는 단어를 국가의 공식 언어로 세우려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벨 평화상, 햇볕 정책, 과거사 진상 규명, 박정희 시절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공식 문서와 기록, 방송을 통해 조금씩 빛 속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대 전 밤중에 끌려갔던 이들의 가족들은 이제 국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흐름, 경제성장의 국가와 인권과 민주주의의 국가가 마치 한 몸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조정되는 과정이 20세기 말 대한민국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박정희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살기 좋지 않았나. 1997년 외환위기의 상처,
빠르게 바뀌는 사회 속에서 느끼는 불안, 양극화와 청년 실업, 이 모든 것 위에 사람들은 1970년대의 흑백 사진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새마을운동 노래,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포항제철의 시뻘건 용광로. 누군가는 그 사진 속에서 독재자의 미소를 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잃어버린 질서와 성장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 기억의 갈림길 위로 한 인물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근혜.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무거운 유산으로 짊어진 딸. 그녀는 정치에 등장하자마자 한 문장을 자주 되뇌었습니다. 아버지의 1970년대. 유세장에서, TV 토론에서, 당대표 연설에서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 위에서 때로는 젊은 시절 박정희의 그림자를 겹쳐보았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 이 문장은 박정희 시대를 황금기로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반면 유신과 긴급조치, 고문과 검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신호인가라는 불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은 박정희의 딸에게 국가의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그 장면은 1980년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이 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던 순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반전이었습니다. 박정희와 김대중, 두 사람의 오랜 시간 싸움은 이제 그들 본인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둘러싼 기억과 해석, 정치 세력들의 대리전으로 모양을 바꾸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카운트다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 처음엔 안정과 질서, 경제 부흥의 약속으로 시작된 그 시간은 세월호 참사라는 끔찍한 비극 앞에서 순식간에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그날, 많은 사람들은 1970년대 개발 독재 시절 숫자와 성과를 위해 개인의 존엄을 희생시켰던 기억을 겹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강한 리더십은 정말 실체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었나?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개, 10개, 100개,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 개. 거리를 메운 촛불의 파도는 40여 년 전 같은 거리에서 울렸던 독재타도 구호와 또렷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도, 탱크도, 계엄군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든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피켓을 흔들며 헌법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끌어내리는 새로운 방식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부하의 총성세 발로 권력을 잃었고 딸은 100만 개의 촛불 앞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날 TV 앞에 모인 사람들은 또 한 번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선고까지 몇 분 남았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법과 절차에 따라 끌어내리는 순간, 그 순간 누군가는 이 말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박정희가 그토록 통제하려 했던 시간은 결국 그 딸의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다른 주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오늘 우리가 달리는 고속도로,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공장 굴뚝과 아파트 숲, 그리고 손안의 스마트폰 속에서 우리가 누르는 검색어들, 박정희, 유신, 경제성장, 인권, 김대중, 이 모든 단어들은 한 세기의 시간을 관통하며 여전히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인은 말합니다. 그래도 그 양반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건 사실이지 않냐. 어느 젊은이는 답합니다. 그때 짓밟힌 사람들의 시간을 누가 돌려줄 수 있죠? 누군가는 경부고속도로 위를 달리며 이 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것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민주화운동 기념관 앞에서 이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도 없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에는 그의 이름 아래 산업화의 주역이라는 문장이 적히고 다른 페이지에는 유신 독재의 상징이라는 문장이 나란히 놓입니다. 찬양과 비판, 그리움과 분노. 극단적으로 다른 기억들이 한 사람의 이름 위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생전에 시간을 내가 통제하겠다고 믿었습니다. 선거 주기를 끊고 헌법을 다시 쓰고 권력의 시계를 자신의 임의대로 멈추거나 빠르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총성 속에서 쓰러진 뒤에도 이 나라의 시계는 그 누구의 뜻대로도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경제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때로는 두 가지가 뒤엉킨 혼란 속에서 이 나라는 자신만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왔습니다. 궁정동 그 좁은 방 안에서 멈춰버린 한 사람의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더 격렬하게, 더 빠르게 회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휴게소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민주화 운동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서로 정반대의 댓글들, 위대한 지도자와 끔찍한 독재자라는 말을 동시에 읽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박정희의 진짜 유산은 고속도로와 제철소, 중화공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두고 멈추지 않고 싸우고 토론하고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의 총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 놓은 질문,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를 감수해야 하는가? 자유와 번영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 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계를 멈추게 만든 총성을 결코 듣지 못했지만 그 총성이 만들어낸 긴 여운 속에서 이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